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종합주가지수 2500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지루한 하루를 보냈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 중심으로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루한 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요일이 CPI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조심스럽게 쌓이며 오전 1시간 동안 눌림을 반복해서 327.7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사실상 어제 롱 들어온 쪽에서 포지션 철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장중에 5천억 넘게 선물을 팔았지만 미결은 계속 줄어들면서 장중 한때 미결이 32만 계약 이하로 줄기도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1,100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중에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네이버를 포함한 일부 숏커버 관련 종목을 담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정중동으로 고요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옵션 만기 이틀을 남겨놓고 개인들은 오전장이 눌림에 콜옵션을 4만 계약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장중에 기관들이 콜옵션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받았지만 풋옵션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그 풋매수를 받아서 조금은 당혹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도 바보들은 아니죠. 그래서 풋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일 미결제 약정을 신규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막판에 좀 걷어낸 것이고, 콜 클래스는 월요일에 갭 상승으로 따로 미결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미결을 좀 제대로 늘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CPI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선물 방향성도 나오지 않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미결 감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루한 장이 이번 만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제법 세게 빠졌는데요. 오전장에는 나름 버텼지만 오후장, 특히 우리 시장 마감 무렵 제법 세게 밀려서 끝났죠. 아시아 증시 또한 점점 채널에 갇혀가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비단 증시만 아니라 상품 시장들도 박수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트레이딩을 할 만한 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외부 충격에 민감해져서 난데없는 돌발 재료로 급등락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레버리지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이 비결입니다. 시장이 눌리면서 선물 베이시스도 조금 눌렸습니다. 이번 5월물에서는 방향성을 끝까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을 최대한 빼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쿼드러플 만기월물인 6월물에는 감마 효과를 충분히 살리면서 선물을 합성선물로, 또 합성선물을 현물로 전환하는 이런 종횡무진이 변동성 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낮아진 옵션 변동성, 그리고 잔존일 대비 적은 미결제 약정 분포도를 고려하면 6월물에서는 선물 미결을 크게 늘린 뒤 옵션으로 전환해서 포지션을 뭉개고, 또 선물 포지션이 방향을 다시 뒤집어서 옵션 포지션으로 전환한 다음 포지션을 뭉개거나 또는 현물로 전환해서, 이것을 내부를 잘 안 보고 바깥에서만 보면 외국인들이 최고가에서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보면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최저점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옵션 시장을 포함하면 오히려 롱 포지션을 구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포지션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쿼드러플 월물, 6월물, 3월물, 9월물, 12월물 이런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특정 방향성을 잡는 것처럼 보여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특히 6월물은 옵션을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옵션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후 3시간 동안 점진적 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폭락은 아니었죠. 종목 교체 매매 차원에서의 눌림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뉴스플로우 또한 스웨덴이 상업용 건물주 중 하나인 SBB가 SVB 말고 SBB입니다. 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소식으로 눌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SBB는 이 삼할스 위나드 스볼락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미국 본장 개장 직전부터 유럽 증시는 눌림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아랫꼬리를 꽤나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요. 자, 그런데 그보다 진짜 문제는 유로존 채권 시장이에요. 장기 채권은 지금 5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꽂히고 있고요. 또 단기 채권도 눌리고 있죠. 그러면서 유로화도 1.1선을 깼는데요. 미국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고 유럽도 같이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미국 증시 참여자들은 계속 앞서 나가서 9월에는 지금 금리 인하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ECB 인사들은 야, 우리는 페드와 독립적이야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6월에도 ECB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 참여자들만큼은 계속 지금 금리 인상 고를 외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미국 CDS 스프레드가 116.14까지 올랐거든요. 미국 CDS 스프레드 한번 볼까요? US CDS 이게 1년물을 보죠. 지금 미국 CDS 스프레드는 지금 116.14까지 올랐어요. 이게 지금 일간 말고 주봉으로 볼까요? 트위어를 볼게요. 예, 그 주초에 그 갭다운 난 것을 지금 살살살 당기고 있는데요. 이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금요일로 미뤄진 것도 CDS 스프레드 상승 이유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높은 CDS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 CDS 스프레드는 해지 비용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채권을 사고 CDS 스프레드를 사면 완전 해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용 리스크를 없애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채권 매수자들은 채권 이자, 그러니까 캐리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CDS 스프레드가 캐리보다 높다? 그러면 뭐하러 이 채권을 사요?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 CDS 스프레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16포인트대였어요. 근데 이 5달 사이에 10배가 떴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또 미국이 안 망할 거라 하더라도 CDS 스프레드, 곧 미국이 디폴트 리스크를 표현하는 그 보험료가 이만큼 이렇게 높아지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 국채를 사고 완전 해지를 하려면 캐리보다는 CDS 스프레드가 높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국물 CDS 스프레드 한번 볼까요? 사우스코리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원이어로 볼게요. 한국물은 지금 한 29.88포인트예요. 볼게요 한번. 예, 29.88포인트. 자, 이 미국은 지금 몇 포인트라고 했어요? 지금 166이에요. 한국보다 몇 배예요? 5배 이상 높죠? 자, 그러면 미국 국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좀 눌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영역에서의 눌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초반에 그 기름이 눌렸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73달러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기름이 부러진 게 73.5달러를 깨면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소식, 어제 기름이 폭등한 이유가 드디어 이제 전략 비축유를 연내 재정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 숏커버를 유도하는 떡밥 같았어요.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필요가 있었냐라고 보면 저는 오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브렌트 마감 1시간 전에 기름 시장에서 차익 실험 나오면서 눌렸을 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대로 언와인드, 숏커버를 유도했죠. 그래서 저는 어제 기름이 오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양옵션 프리미엄이 쭉쭉 빠지면서 이번에 기름 양매도 쳤다가 급락 나오면서 손실 본 거 모두 만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기름 시장은 계속해서 7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아요. 이번 언더슈팅으로 인해서 대충 기름 시장이 어디에서 저가 매수가 대기 중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63.8달러였거든요. 뭐 그런 것을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내일이 CPI 결과를 기다리는 조용한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은 나스닥이 0.5%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장중 흐름은 조용했습니다. 근데 내부를 살펴보면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유럽 증시가 눌리면서 갭다운 출발한 미국 증시는 S&P를 기준으로 4135포인트에서 장중에 0.15포인트의 역대급으로 낮은 진폭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이렇게 보면 장중 흐름이 너무 진폭이 좁았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눌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빅스 선물은 오히려 올랐어요. 실질 변동성 기준으로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이젠 그 일반 그 28일짜리 빅스거든요. 장중에 뭐 껌딱지였죠. 밀리진 않았지만 진짜 껌딱지였는데요. 원데이 변동성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9.9포인트에서 출발해갖고 하루 종일 원데이로 올랐어요. 장중에 S&P 지수는 하루 종일 껌딱지 일자로 있었는데 원데이 변동성은 18.32까지 급등했다. 18.33까지. 자, 그럼 이것을 어떤 것으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원데이 빅스의 누적 데이터가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5월 2일에 이날 그 빅스가 뜬 것을 생각하면 이날에 S&P가 한 마이너스 1.8%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8.32포인트 정도 움직였는데, 요거를 이제 보정치를 적용하면 그 원데이 빅스가 C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S&P 기준으로는 상단으로는 약 1.3% 상승할 수 있다. 하단으로는 약 1.8%의 하락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감마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면 S&P는 2.2에서 2.4%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는 쉽게 포착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이 단순히 시황을 전하는 기자는 찾을 수 없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프랍 시절에 인하우스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검증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 빅스는 그러니까 빅스가 하루 종일 보면 껌딱지 쳤는데 빅스 무용론이다. 응?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왜 빅스 무용론이 나왔는지, 그럼 대안은 뭐냐? 그리고 뭐 시카고에서 제시한 대안은 원데이 빅스죠. 이거 원데이 빅스는 트레이딩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걸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파생상품 양도세를 인증하라고 하니 계좌를 까라고 그러니, 이런 어처구니면 없는 어린 친구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아유.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시장은 조용했지만 변동성 말고도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었어요. 우선 테슬라가 눌리고 애플이 눌린 것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록한 역사적 고점권과 10%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애플이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지만 2022년 초에 테크 섹터가 받은 PE 밴드를 올해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퀄리티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주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쏠림이 심각한 것이지 시장에 돈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시장이 단기 변동성만 급등시키고 실질 변동성은 극도로 낮은 상태를 유지해서 외견상으로는 시장이 뭐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CPI의 발표와 함께 단기 방향성은 저는 위쪽으로 정해졌다고 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하방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하면 숏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뭐 롱배팅 하란 말이냐? 라고요.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단기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고 있냐면, 변동성 고평가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지수를 바로 아래로 밀기보다는 지수를 위쪽으로 당겨서 변동성을 죽여놨다가 그 스프링처럼 튕기는 게, 그래야 이제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 고평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를 밀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CPI에 대한 컨센서스를 밴드가 4.9가 나오니 5.5가 나오니 5. 몇 %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5.2%가 나오든 3%, 5. 몇 %가 나오든 심각한 수치만 안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트레이더는 시장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지표가 얼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가 얼마 나온 것을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단기에서 승부를 볼 것인지, 데이트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단기의 승부를 봐야겠죠. 아니면 단기 승패와 관계없이 장기 흐름만큼은 꼭 승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CPI 결과 관계없이 숏커버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추세 상승이 출발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리테일 참여가 활발해지고 또 SNS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상한 쏠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채권 시장은 나름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숏을 친 투자자들을 올킬시키는 그런 숏 커버가 나오고 나서야 지수가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을 할 것 같아요. CPI는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전산장에서
그리고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충분히 숏 커버를 줘서 숏도리를 아주 올킬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걷었다가 재진입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변동성 지수는 고평가지만 실질 변동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질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잡았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 뭐 시장 충격 비용도 있고 뭐 진입 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숏 수량은 그냥 들고 뭉개는 게 더 속편해요. 여기서 더 늘리게 되는 것은 뭐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제가 6개 갖고 있는데 6개에서 뭐 10개까지 뭐 늘리거나 뭐 좀 줄였다 하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전체 방향을 숏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뭐 숏을 다 치웠다가 잡거나 또는 잠시라도 뭐 롱을 잡았다가 숏으로 뒤집거나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손익비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삽질 매매가 될 수 있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상하단이 모두 막혀있지만 굳이 방향성을 따지면 327을 중심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325를 중심으로 누르거나 하는 굉장히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330은 어제 기준으로 완전히 닫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만기 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점진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커 보여요. 다만 이번물 변동성이 지금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차월물 콜매도 제가 지금 벌써 150개약이나 쳐놨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콜매도를 조금씩 줄일 겁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클래스별 옵션 매도 수량 한도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월물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제가 근월물을 안 하니까 차월물 포지션 미리 잡았다. 그런데 차월물도 장이 안 움직이면 변동성 같이 빠지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이 난 거에 도취돼갖고 포지션 한도를 넘어서 때리고자 하는 욕심, 진짜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눌릴 경우에는 콜매도 일부 줄일 것이고요. 선물 매도 또한 325선에 근접할 경우 청산을 해서 포지션을 가볍게 한 채 CPI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나스닥 매도 기본 수량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CPI 발표 후에 약간의 오버슈팅성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상승이 나오면 알고리즘 매수가 끊기는 뭐 새벽 1시나 2시 사이 거기서 매도를 좀 늘릴 것이고요. 반대로 바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따로 매도를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수가 막 급락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이나 아니면 돔형으로 이렇게 반구형으로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부러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다 하더라도 바로 따라가서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양매도 포지션 지금 기름이 73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선물 매도 해지를 청산할 것인가 이걸 고민 좀 하게 됐는데 품매도 롤링다운 항성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양매도 자체는 이제 이익 상태인데 그렇다고 뭐 기름값이 75불, 76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름 선물 매도 해지는 그대로 두고 혹여 76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선물 매도 해지가 손실이 나겠죠? 손실이 크게 날 텐데 그걸 손절하고 콜 매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